자, 이번에는 익힌 거에 대한 내용이 되겠는데요. 익힌 거는 기본적으로 다들 과세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책상, 의자, 컴퓨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과세가 되겠는데요. 익힌 것, 일반 용품들은 당연히 다 과세입니다. 방금 전에 얘기한 대로 책상이라든지 텔레비전이라든지 세탁기, 자동차, 옷도 화학섬유로 만들어진 거니까 삶아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과세가 되겠는데 기초생활 필수품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보기에 이것까지 세금을 부과하기는 좀 너무하지 않느냐. 그래서 기초생활 필수품 종류들. 자, 논리상 논리상 과세인데 세법상 면세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기초생활 필수품들인데 총 몇 가지, 역시 5개가 여기 해당하는데요. 논리상 논리상 과세인데 세법상 면세로 만들어 놨습니다. 기초생활 필수품 종류들이요. 첫 번째는 여성부가 생기면서 맨 처음에 착수한 작업인데 여성용 위생처리용 용품인 생리대가 면세이고 같은 종류로 만들어진 기저귀가 면세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른들은 쌀을 먹죠? 근데 애기들은요. 그렇죠. 원래는 모유를 먹어야 되는데 모유가 모자라면 분유라도 먹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흰 우유가 면세입니다. 이때 푹 삶아서 만드는 조제 분유, 그러니까 아이엠마더라든지 임페리얼 골드 같은 거 이런 것도 같이 면세예요. 근데 우유 중에 딸기 우유, 쪼꼬 우유 있어요. 과세 면세. 그건 과세란 얘기예요. 왜? 애가 커피 우유를 어떻게 먹어요? 애가 쪼꼬 우유를 어떻게 먹어? 그건 어른이 다 먹는 거예요. 참고로 바나나 우유, 딸기 우유. 딸기는 과세 면세. 농수산물이니까 면세예요. 근데 딸기 우유면 우유 안에 딸기를 집어넣으려면 생으로 갈아 넣으면 썩습니다. 이게. 그래서 딸기를 갈은 다음에 푹 삶아서 우유하고 섞기 때문에 과세가 돼버려요. 딸기 우유, 쪼꼬 우유는. 그게 시험에 나왔었어요. 쪼꼬 우유가.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입니다. 집. 사람이 거주하는 집. 그러니까 흔히 광고 선전할 때 32평형 아파트라고 선전하는 것들이 있죠. 무늬만 32평형이고요. 실제 면적은 85제곱미터. 그러니까 평으로 환산하면 25.7평짜리인가 그래요. 근데 느낌만 32평형 느낌이 난다네. 그래서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은 면세입니다. 분양가에 부가가치가 붙지 않았어요. 그래서 주택 분양업체가 시멘트를 사들였습니다. 과세 매입, 부가가치를 주고 사와요. 보일러를 사들였습니다. 부가가치를 주고 사와요. 유리창을 사들였습니다. 부가가치를 주고 사와요. 그런데 그걸 조합을 해서 집을 만들었다. 32평 이하에 25평, 18평까지는 부가가치세가 분양가에 붙지 않고요. 32평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부가가치세가 붙어요. 분양가에. 그러니까 아파트 가격이 10% 가까이 급등을 하는 사태가 벌어지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책 되겠습니다. 책. A4 용지는 과세 면세. 당연히 과세죠. 왜? 나무를 삶아서 만드니까. 그런데 그 종이에다가 글씨를 인쇄해서 꽉 묶어 놓으면 책이 되는데 책에다가 참고서에다가 부가가치를 붙여버리면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무섭다라고 하는 집단이 들고 일어나요. 첫 번째로 무서운 집단은 중학교 2학년 애들들, 앞뒤 안 가리고 세상 물정 하나도 몰라. 두 번째로 무서운 건 걔네 엄마들, 학부모들이 들고 일어나요. 그래서 교과서나 참고서에 부가가치를 붙여버리면 내 새끼가 공부하겠다는데 부가가치세가 웬 말이냐 이러면서 대모할지도 몰라. 그래서 책에는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습니다. 자, 이때 만화책 과세일까요? 면세일까요? 만화책입니다. 책, 만화책도 면세예요. 책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잡지책 있죠? 잡지책 중에 좀 그 독특한 잡지책이 있는데 셋이라든지 나일론 뭐 이런 거 잡지책은 7,500원, 8,000원인데 부록이 2만원짜리, 3만원짜리가 붙어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데 과세 면세. 면세란 얘기예요. 왜? 주된 게 책이고 책은 부록은 부수 개념으로 봅니다. 그래서 주된 것 따라가서 면세가 되겠습니다. 갑자기 잡지책 하니까 생각나네. 재작년이었나? 부록이 탐나서 한번 산 적이 있었는데 제가 책이라면 거의 뭐랄까 병적으로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집에 따로 서고를 갖고 있을 정도로 병적으로 좋아하는데 살다가 책을 보면서 머리가 아픈 책은 처음 봤어요. 수식이 복잡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내 적성에 안 맞는 책이야. 분명히 책이라고 그러길래 일단 부록은 내 거로 하고 잡지책이라고 해서 안에 뭐 읽을 만한 내용이 있는가 하고 펼쳐봤더니 책의 절반은 웬통 사진이 두구만. 뭐 신발 얼마, 뭐 어디서 나왔는데 카디건 얼마, 뭐 이런 거, 화장품 뭐 얼마. 그러고선 뒤에 기사라고 실려 있는데 아우 이따가 머리 아파서 혼났네. 뭐냐면은 대충 내 남자친구의 키스를 보는 화장법? 뭐 이런 거. 그러고서는 잡지책 내용 중에 또 뭐가 들어가 있었냐면 간단한 심리 테스트로 알아보는 내 남자친구의 심리? 뭐라고 해놨냐면 무슨 근거인지는 모르겠는데 엘리베이터에 남자친구와 같이 탔습니다. 남자친구가 어디 서 있었을까요? 1번 왼쪽 구석, 2번 숫자판 오른쪽 숫자판 번호 버튼 옆에, 4번 뒤쪽에 서서 팔짱 끼고 서 있다. 5번 엘리베이터 한가운데 정중앙에 서 있다. 5번 오른쪽 구석이라서 등 돌리고 서 있다. 무슨 심보인지는 무슨 심리 분석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왼쪽에 서 있으면 논리적인 남자래요. 무슨 근거인지는 모르겠는데 오른쪽 숫자판에 서 있으면 실리적인 남자래. 계산에 빠르대. 그거 엘리베이터 버튼 누르는 거하고 계산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3층하고 4층하고 더해서 7층 뭐 이런 거 계산하는 것도 아닌데. 그 다음에 무슨 근거인지는 모르겠는데 엘리베이터 가운데 서 있으면 자존심이 강한 남자래. 왼쪽 구석에 서 있으면 신중한 남자래요. 그리고 등 돌리고 서 있으면 변태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사귀지 말라 뭐 이런 거 나왔던데. 그거 말고 더 어처구니 없는 거. 제 얘기라고요? 무슨 얘기? 남자친구한테 붕어빵을 줬습니다. 어디부터 먹었을까요? 1번 머리부터 먹었다. 2번 꼬리부터 먹었다. 3번 등 부분을 먹는다. 4번 배 부분을 먹는다. 5번 반 쪼개서 나한테 주더라. 순서가 약간 바뀌었구나. 아무튼 무슨 근거인지는 모르겠는데 머리부터 먹으면 뭐 리더십이 강한 남자야? 꼬리부터 먹으면 소극적인 남자래요. 등부터 먹으면 자존심이 강한 남자야? 배부터 먹으면 변태일 가능성이 높대. 그러면 변태는 항상 들어와. 그리고 반 쪼개서 나누시면 박애주의자야? 뭐? 여하튼 책 보다가 도저히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여가지고 직원들한테 그냥 책이나 봐라 그러고 던져줬더니 또 희한해. 이것들이 또 같이 돌려가면서 읽으면서 밥 먹으면서 맞아 그래 그때 그 남자 그래서 우리가 그때 그래서 헤어졌어 뭐 이런. 어휴 인수들. 그렇다 치고. 그래서 비싼 부록이 붙어있는 책도 면세입니다. 왜? 책이니까. 됐죠? 마지막 5번째는 희한하게 두부인데요. 자, 콩, 과세 면세. 면세입니다. 생콩이니까. 그런데 그 콩을 삶으면 당연히 과세가 될 텐데 삶은 콩을 가지고 간장, 된장, 두유 이런 걸 만들면 당연히 과세예요. 그런데 두부만큼은 예외적으로 면세인데 두부의 영양학적 주성분이 뭐죠?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쵸. 사람이 정상적인 생활을 하려면 하루에 5가지 필수 영양소를 섭취해 주셔야 돼요. 지방, 단백질, 탄수화물, 무기염류에다가 요즘은 섬유질까지 넣어줍니다. 무기염류라고 이제 비타민이라든지 철분이라든지 뭐 이런 걸 얘기하는데 특히 섬유질, 하루에 권장량으로 280g 정도인가를 먹어줘야 된대요. 근데 요즘 옛날에 뭐 말린 고사리 뭐 그런 것 많이 챙겨 먹었지만 반찬이 다 그런 종류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간단하게
편의점에서 인스턴트식 사서 먹고 뭐 이런 바람에 특히 피자 같은 거 섬유질이 거의 없대요. 그래서 변비 현상이 오는데, 그래서 섬유질 하루에 280g 이상씩 먹어달라고 돼. 만약 섬유질이 모자라면 변비가 와요. 그럼 문제가 아침에 힘줄 때 응가 때문에 똥꼬가 찢어지는 사태가 벌어져. 그래서 섬유질 꼭 잘 챙겨 드시고, 아무튼 그렇다 쳐요. 그래서 5가지 영양소를, 필수 영양소를 꼭 섭취를 해주셔야 되는데, 이 단백질이 종류가 2가지가 있어요.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같은 동물성 단백질이 있고, 콩에서 나오는 식물성 단백질이 있는데, 자, 어느 쪽이 몸에 더 좋은 거예요? 동물성 단백질이 훨씬 더 좋은 거예요. 왜? 사람 신체, 사람이 동물이다 보니까 동물성 단백질이 소화 흡수 속도가 빠른데, 이게 동물성 단백질도 등급이 있어요. 제가 지금 비록 몸은 이러지만 한때 운동해 보겠다고 피트니스 센터에서 이제 그 운동을 하면서 느낀 건데, 그냥 운동을 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제일 최적의 몸은 권상우 몸이에요. 인터넷 쳐보시면 나와요. 권상우가 이제 군대에 있었을 때 조교를 했기 때문에 오로지 순수하게 그 정상적으로 운동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근육이 이제 권상우 같은 형태고, 미스터 코리아 막 이런 데 보면 웬 남자 나와서 막 뭐 이런 거 하잖아. 그거는 까먹었다. 무슨 무슨 보강제인가? 단백질 보충제를 먹어서 만드는 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운동하는 사람들이, 그것도 또 레벨이 있더구만. 국제대회에 나가서 수상한 경력이 있으면은 후원업체가 생겨요. 그래서 단백질 보충제 중에 제일 비싼 게 유청 단백질이라고, 치즈를 만들 때 남은 우유를 가지고 만든 단백질인데, 그게 한 통에 17만원에서 20만원 돈 정도 가요. 그게 사람 몸의 흡수 속도가 제일 빠르대요. 그거보다 등급이 조금 떨어지지만 그래도 제법 럭셔리한 게 닭가슴살. 근데 이 닭가슴살을 아무 양념도 안 하고 그냥 구워 먹어요. 그러면 이게 2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엄청 비려요, 그게. 그래가지고 이제 소금 절대 치면 안 된대요. 그래가지고 그걸 구워 먹고, 그나마 조금 수월하게 넘기려면 바나나 얹어서 먹든가 뭐 이런 식인데, 그걸 또 갈아서 먹네. 가지고 이렇게 쉐이크를 만들어서 먹는데, 그 운동하는 사람들도 힘들어요, 그걸 먹는 게. 그러니까 이제 거기다가 뭐 초콜릿 성분도 뭐 타고 비타민제도 타고 뭐 이런 식으로 억지로 그냥 떠 넘기는 건데, 문제는 그렇게 단백질 보충제를 먹은 사람 근처에 가면 안 돼요. 힘준다고 생리현상이 발생을 하면 주변이 초토화가 돼. 냄새가 상당히 안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돈 없는 사람들이 먹는 게 뭐냐면 계란 흰자. 수분이 들어있어가지고 한 판을 먹어봐야 유청 단백질 한 컵 분량도 안 된대요. 제일 이제 질 떨어지는 단백질이 저거예요. 대두단백. 콩가루를 의미하는 건데, 이제 두부 같은 거 이걸 얘기하는데, 저거 이제 운동할 때 먹는데, 이 식물성 단백질이 콩에 나온다고 했잖아요. 남자한테는 안 좋아요. 호르몬 중에 에스토스테론인가 뭐 그래가지고 여성 호르몬이 나오는 걸 촉진하는 효과가 있대요. 식물성 단백질이. 그래서 여자분들은 콩이나 두유 같은 거 많이 먹으면 좋지만, 남자분들은 그거 먹으면 여성어가 된다네. 그래서 아무튼 그런데 그렇다 치고, 그래서 돈 있는 사람들은 아까 보신 것처럼 횡성 한우라든지 미국산 소고기라든지 하다못해 호주산 소고기라도 주워 먹으면 되는데, 돈 없는 서민들이 먹고 살겠다고 식물성 단백질을 섭취하려고 했더니 삶은 콩으로 만들었다고 논리적으로 따져서 부가세를 부과해버리면 뭔가 형평성이 안 맞잖아요. 그래서 단백질을 섭취하라고 두부는 삶은 콩으로 만들었지만, 자, 부가가치세 붙는다 안 붙는다? 안 붙어요. 됐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삶은 건 과세, 안 삶은 건 면세,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는데, 예외가 존재한다. 각각 5개씩. 그래서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잠깐 번외편 하나 얘기할게요. 푹 삶은 것만 과세고요. 살짝 삶은 거는 면세예요. 푹 삶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세무서에다가 국세청에다가 지르 서신을 냈다 한번 어처구니없는 답변을 받은 적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시중에서 보고 있는 삶은 채소 종류들, 그러니까 삶은 고사리라든지, 중국산 고사리도 면세고 국산 고사리도 면세예요. 그 다음에 삶은 도라지, 이런 종류들인데, 사실은 고사리에서 문제가 발생을 한 거예요. 고사리를 생물로 수입을 하면 면세입니다. 불에 안 익힌 거니까. 그래서 중국산 그냥 생물 고사리 면세, 국산 생물 고사리도 면세인데, 문제는
우리나라 농민들이 농가 소득을, 우리나라 농민들이 조금이라도 소득을 더 올려보려고 고사리나 도라지를 삶아서 파는 경우가 있어요. 청경채 같은 거. 그러면 삶았으니까 당연히 과세로 해야 될 텐데, 농민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세법에서는 농민들이 가공해서 파는 거는 예외적으로 면세로 처리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중국에서 FTA 체결을 할 때 걸고 넘어진 거예요. 뭐냐? 너희 나라 농민들이 만든 삶은 고사리는 면세를 주면서 왜 중국산 고사리는 과세로 하느냐? 똑같이 과세로 하든가 똑같이 면세를 해달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세법 구조상 이걸 빠져나갈 법 규정을 만들어야 되겠는데, 그래서 우리나라 세법에서는 삶은 채소라고 하는 게 존재하지 않고요. 전부 다 데친 채소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삶은 고사리가 아니에요. 무슨 고사리예요? 데친 고사리예요. 삶은 도라지가 아니에요. 무슨 도라지예요? 데친 도라지예요. 그래서 데쳤다라는 것과 삶았다는 게 구분이 안 돼서 국세청에 지루 서신을 보낸 적이 있어요. 참고로 저 법 규정이 2005년도에 들어왔는데 국가가 세법에 그전까지는 없다가 이번 세법 규정에 데친 고사리, 데친 도라지, 데친 채소라는 표현이 나온다. 그런데 삶았다라는 거와 구분이 안 된다. 차이가 있는 거냐라고 했더니 네, 납세자님 중산층을 두텁게 따뜻한 세정을 펼치겠습니다. 이런 문구와 함께. 참고로 그때가 7월 달이었는데 무지하게 더웠던. 뭐라고 답변이 왔냐면은 삶았다라 하면 푹 삶은 걸 얘기하고 데쳤다라고 하는 건 살짝 데친 걸 의미합니다. 이러고 답변이 왔어요. 이게 장난하나. 그래서 이제 다시 지루서신을 보냈어요. 나는 지금 실무에서 업무를 보고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는 사람인데 이딴 식으로 불성실하게 대답을 하면 어떡하느냐. 제대로 답변 안 해주면 국민고충위원회에다가 민원 넣어버리겠다 이랬어요. 공무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민원이거든. 그랬더니 답변이 왔어요. 사실은 저 법 규정을 기한한 재정경제부 사무관이 일본에 출장을 가 있어서 그러는데 일주일 뒤에 돌아오니까 일주일 뒤에 답변을 주겠대요. 알았다 그러면 기다리면 안 주면 알아서 해라 그러면서 딱 답변을 보냈는데 일주일 뒤에 답변이 오긴 왔어요. 그거 답변서 읽다가 아침에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이메일 읽고 있다가 뿜었잖아 내가. 아주 모니터 한 대 태워 먹었는데 뭐라고 답변이 왔냐면은 삶은 채소라 함은 처음부터 찬물에 채소를 넣고 뚜껑을 덮은 상태에서 불을 킨 걸 의미하고요. 데친 채소라고, 정말이에요. 데친 채소라고 한 거는 뚜껑이 열린 상태에서 불을 붙이고 중간에 뚜껑을 덮는 경우를 얘기한대요. 그러니까는 쉽게 말해서 삶았다라면 처음부터 푹 삶은 걸 얘기하고 뜨거운 물에 넣어서 뚜껑을 덮은 상태를 얘기하는 거고, 데친 거라고 한 거는 뜨거운 물에 넣었다가 뺀 걸 의미한다. 이렇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뚜껑을 안 덮었거나 뜨거운 물에 넣었다 뺀 걸 의미한다. 이렇게 답변이 왔더라고요. 이 장난하나 그랬더니 그 밑에다 이제 그 취지를 적어놨더라고요. 중국하고 FTA를 이제 체결을 해야 되는데 중국 쪽에서 이제 이의 제기를 하니까 그걸 법률적으로 비켜가려고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모든 삶은 채소는 삶았다는 표현을 쓰면 안 되고요. 전부 다 데친 채소라는 표현을 써야 된답니다. 푹 삶은 게 아니니까 데친 채소는 과세 면세. 그렇죠. 이건 면세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국에서 죽순 통조림 들어오는 거 있는데 그건 과세예요. 왜? 죽순을 삶아서 통조림을 만들었으니까. 근데 우리나라 담양에서 팔고 있는 그 죽순이 있어요. 그거는 데쳐서 팔거든요, 분명히. 네, 데친 채소예요. 그렇게 해서 세금 부과를 빠져나가려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정말. 그래서 세법 공부하다 보면 정말 황당한 것들 많아요. 나중에 자세히 얘기해 줄 텐데, KTX에 관련된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요. 내친김 하나 더. 그러면, 이거 관련된 건데, 목욕탕이요. 목욕탕은 과세일까요? 면세일까요? 얘기가 좀 새는데. 당연히 면세죠. 왜? 사람이 뜨거운 물에 데쳐서 나오잖아. 40도 물에 들어갔다 나오잖아요. 때 불려서. 100도면 사람 죽어요. 그죠? 40도 물에 사람이 들어갔다 나오는 거기 때문에 사람을 데친 거라서 면세예요. 농담이고, 목욕탕은 미장원이란 이발소 같은 경우, 병원 같은 경우는 공중위생보건 용역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수적으로 필요한 용역으로 봐서 면세입니다. 면세입니다. 근데 온천은 공중위생보건 용역 목적이에요? 물놀이 목적이에요? 온천은 물놀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온천은 과세고요. 에버랜드 까먹었다. 에버랜드 말고 그 옆에 캐리비안 베이, 그것도 물놀이 가는 거죠? 아니면 저기 부천에 있는 거 웅진플레이 뭐 이런 거 물놀이 이런 데는 전부 다 과세예요. 물놀이장은. 목욕탕만 면세입니다. 찜질방은
과세 면세 겸용이에요. 찜질방은. 찜질방은 몸 풀러 가는 거니까 사치품이고 몸 데우러 가니까 사치품이고 거기에 목욕탕 붙어 있죠? 걔는 면세고. 그래서 과세와 면세를 같이 하는 업종들이 몇 개 있어요. 그걸 겸용사업자라고 그러는데 이마트 같은 건 지하 식품 매장이 면세고 위층은 과세예요. 백화점도 마찬가지고. 약국도 나중에 배울 텐데 의사 처방전이 있으면 부가가세 붙지 않은 상태로 약을 팔 수 있고요. 의사 처방전이 없으면 과세가 됩니다. 똑같은 약이더라도. 그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부가가치세, 과세, 면세에 대한 얘기 설명 끝. 자, 필요한 거 필기하시고 사진껏 찍으시고 드디어 외상매출과 미수금, 받으러 구분, 문제 설명 들어갑니다. 됐죠? 자, 그러면 드디어 본격적으로 개정 과목에 대한 얘기를 좀 설명하려고 하는데요. 외상매출과 미수금, 받을 어음을 구분하는 문제 되겠습니다. 시험 문제에서 필수로 나오는 부분인데요. 의외로 많이들 헷갈려 하세요. 외상매출과 미수금, 받을 어음에 대해서 많이들 헷갈려 하길래 제가 가상의 상황을 하나 설정을 해서 설명을 할게요. 컴퓨터 대리점을 차리려고 하는데요. 외상 매출금과 미수금 이거 두 개부터 먼저 구분할 줄 아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받을 어음이라고 하는 개정 과목이 나타나게 되는데 제가 이제 쫄딱 말아먹고 컴퓨터 유통회사를 하나 차리려고 그래요. 주식회사 종로 유통이라고 하는 컴퓨터 유통상을 컴퓨터 대리점을 차리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노트북을 제일 잘 만든다고 하는 회사로부터 그쪽 회사의 컴퓨터를 사다가 박스도 안 뜯고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가 그대로 손님한테 되팔려고 그래요. 그래서 요 회사에서 노트북을 사오려고 하는데 어느 회사인지 아시죠? 특정 업체를 선정할 수 없으니까 넘어가. 자, 그래서 노트북 2대를 사오려고 합니다. 그러면 노트북 2대를 사오려고 하는데 집에 노트북 있죠? 얼마짜리예요? 남자친구가 사준 게 아니구나. 가격을 알고 있는 거 보니까. 노트북은 남자친구한테 사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건 남자친구한테 사달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저기 12월 달에 시험 볼 거니까 이제 실습 들어가면은 남자친구한테 하나 사달라고 하세요. 오빠 나 공부해야 되는데 뭐 이런 거. 왜 이런 표정들이 남자친구 한 명도 없으신 분들처럼. 아무튼 사달라고 하면 제가 사줄 거예요. 그래서 저기 내친김 하나 더. 노트북 중에 싼 거 있어요. 넷북이라고. 그거 웬만하면 비켜가세요. 걔는 느려. 느려도 한참 느려요. 속 터져요. 아무튼 쓸만한 노트북 지금 방금 얘기했는데 90만원에서 100만원, 120만원 돈 정도 주고 살 텐데 미안해요. 속 쓰린 얘기 하나 할게요. 공장 출고 가격은 얼마였을까요? 아시는구나. 가전제품 종류들은요. 여러분들이 소매로 구입한 가격에 3분의 1선에서 4분의 1선 가격 정도의 출고가 됩니다. 그러니까 120만원짜리 노트북 출고 가격은 30만원에서 40만원 정도밖에 안 돼요. 정말로. 그러니까 냉장고 세탁기는 한술 더 뜨지. 그래가지고 제가 한번 크게 호되게 디인 사건이 있었는데 앞전에 얘기했지만 저 은행에서 일할 때 그때 제가 담당하던 업체가 대출받아간 업체가 그 삼성전자에다 에어컨을 납품하는 업체였어요. 근데 그 회사 거 손익계산서를 보니까 에어컨 한 대 공장 출고 가격이 30만 원이라고 표시가 돼 있더라고요. 이게 이런 거였어? 막 이런. 참고로 그때 과천에 살고 있었는데 저기 제 이상한 친구들을 3명하고 같이 남자들 넷이서 한 집에 살고 있었는데 이제 뭐 에어컨 하나 놔야겠다라고 해서 이제 여러 알아보고 있던 차였어요. 그래서 잘 됐다. 30만 원짜리 에어컨 사다 놓고 100만 원 샀다고 뻥쳐서 중간에 이렇게 쓱싹 착복을 하려고 에어컨 사장님한테 에어컨 하나만 빼주세요 그랬더니 난색을 표현하더라고요. 이유가 그게 자동화 생산 라인이기 때문에 한 대를 중간에 빼려면 기계를 멈춰야 된대요. 근데 어쩌겠어. 대출 담당자가 난데. 예, 그래가지고
급하진 않으니까 좀 준비해달라. 그랬더니 아닌 게 아니라 이제 그 삼성으로 출고되기 전에 하나를 뺐어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한 얘기가 에어컨 값은 30만 원인데 아시다시피 배송은 우리가 못 해준다. 설치는 못 해준다. 아니 뭐 그 정도쯤이야. 30만 원에 에어컨을 샀는데 알았다라고 해서는 제가 배송업체를 주선을 해서 용달업체를 주선해서 집에까지 실어 왔어요. 안산에서 과천까지. 그 배송비만 인부 한 명을 썼더니 22만 원 나왔어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지. 실으기까지 하니까. 그러고 나서 문제가 뭐냐면 정식 루트를 통해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사설 설치업자를 불러가지고 설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외기 그 받침대 설치하고 실외기 설치하고 에어컨 연결하고 가스 주입하고 그랬더니 설치비만 50만 원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아. 이마트에서 무료 배송하고 무료 설치나 공장도 가격으로 에어컨을 사들이나 똑같아요. 드는 비용이. 그러니까 땀만 삐질삐질하고 고생은 생고생도 하면서 돈은 돈 들어 나간 거야. 그래서 하는 얘기인데 혹시 여러분들 이사 갈 때 에어컨 아깝다고 뛰어가봐야 거기서 다시 재설치하고 에어컨 주입하면 새로 산 값 나와요. 그러니까는 새로 이사 온 분한테 한번 의논을 해보세요. 내가 2차 저차에서 에어컨을 설치해 놨는데 70만 원만 주면 에어컨 넘겨주겠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 산 가격의 한 3분의 2선 가격 정도 불러봐요. 그쪽에선 얼씨구나 좋다 그래요. 에어컨은 움직이는 물건이 아니에요. 그것도 움직이고 나면은 중간에 가스 새고 다시 가스 주입하고 나면 이거 냉방 성능이 떨어져요 그거. 그래서 에어컨은 그냥 이마트에 사는 게 제일 싸게 사는 거더라. 괜히 싸게 샀다고 좋아했다가 바가지까지는 아니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래도 노트북은 에어컨에 인터넷 살만해요. 아무튼 그래서 제가 노트북을 30만 원에 2대를 사오려고 합니다. 그러면 노트북 순수 구입가액은 60만 원이지만 자 얼마를 주고 사와야 된다? 66만 원을 주고 사와야 돼요. 6만 원의 정체는 뭐예요? 방금 얘기한 여러분들이 입고 먹고 사들이는 모든 물건에 대해서 부가 가치세 10%가 붙어 있어요. 노트북은 사치품인 거죠. 그죠? 손가락 발가락으로 숫자 계산을 되는데 이걸 컴퓨터를 통해서 계산하는 거니까. 자, 이렇게 노트북 2대를 사 오려고 합니다. 그러면 부가가치세는 나중에 다 되돌려 받을 거기 때문에 노트북 순수 매입가액은 30만 원이 돼요. 3만 원 나중에 다 되돌려 받습니다. 물건을 구입할 때, 용역을 제공받을 때 물건값 이외의 부가가치세를 판매자한테 맡기고 사와야 되는데 나중에 국세청을 통해서 다 환급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을 분개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회사가 노트북 2대를 배당 30만 원에 현금 구입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참고로 노트북에는 부가가치세가 붙게 되는데 시험 문제에서는 기본적으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 부가가치세가 별도다라고 반드시 언급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만약 부가가치세 포함이다, 부가가치세 별도다라는 얘기가 없으면 부가가치세 포함으로 가정을 하고 문제를 풀어야 돼요. 세법에서 그렇게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부가가치세 포함일 경우에는 어떻게 회계 처리하는지는 나중에 알려줄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부가가치세 별도라고 가정을 할게요. 자, 그럼 이 노트북 처음부터 손님들한테 판매할 목적으로 사드리는 물건이기 때문에 자 상품 되시겠습니다. 재고자에 속하는 상품이에요. 자, 그래서 자산의 증가 상품 차전에 60만 원 잡아주시고요. 30만 원짜리 2대 샀으니까. 그 다음에 손님들 거래처로부터 물건을 사오면서 부가가치세를 물건값 이외에 추가로 더 주고 사와야 된다고 했는데 이때 처리하는 개조 과목 이름이 뭐냐면 부가가치세 대급금이에요. 부가가치세 대급금. 자, 문제는 이 부가가치세 대급금 자산 개조 과목입니다. 이유인 즉슨 세금을 미리 땡겨낸 건데 나중에 하반기 때 다 되돌려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을 미리 땡겨냈다고 결코 슬퍼하거나 노할 필요 없어요. 자, 아무튼 그리고 나서 대변에 노트북 구입가액이 빠져나갈 겁니다. 얼마? 66만 원이 빠져나갈 거예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자산의 증가, 차변의 적고, 자산의 감소, 대변의 적고. 맞죠? 자, 그 다음에 제가 가게를 차리면서 손님이 없을 때 느긋하게 차 한 잔도 좀 마시고 그 다음에 손님이 오면 커피라도 한 잔 대접하려고 정수기 한 대를
자, 50만 원에 역시나 현금 구입하려고 해요. 그럼 정수기에 부가가치세 붙는다, 안 붙는다? 당연히 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회사가 정수기 한 대를 50만 원에 현금 구입을 했는데요. 정수기에 당연히 부가가치세가 부과가 됩니다. 근데 문제는 정수기를 제가 판매 목적으로 산 거 아니죠. 웅진코웨이 정수기 대리점 그러면 판매 목적으로 산 거겠지만 이거는 지금 사업용으로 직접 사용하려고 하죠. 그래서 정수기는 무슨 개정 과목을 처리한다? 비품이라고 하는 개정 과목으로 잡아주시면 돼요. 그러면 차변에 상품 대신에 비품이라고 하는 유형 자산 개정 과목이 오고요. 얘는 재고 자산의 증가였고, 비품 50만 원짜리 자 유형 자산의 증가가 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대급금이 부과가 됩니다. 당좌 자산의 한 종류예요. 부가가치 대급금은 석 달에 한 번씩 되돌려 받거든요. 당좌 자산의 증가가 되겠는데, 그 다음에 대변에 정수기 사느라고 돈 빠져나갈 겁니다. 현금 얼마? 55만 원이 빠져나갈 거예요. 당좌 자산의 감소가 되겠고요. 이해되셨죠? 자, 그런데 약간의 문제가 발생을 한 거예요. 하도 급하게 개업을 한 나머지 종업원을 뽑아야 되니까 깜빡 잊어먹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밥도 전부 다 주문해서 먹을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화장실에 갈 때도 혹시라도 그 사이에 손님이 올까봐 참고 참았다가 후다닥 빨리 갔다 오는 수밖에 없고, 이러다 병날 것 같아요. 그래서 종업원을 뽑을 때까지 잠깐만이라도 가게를 지키게 할 목적으로 제가 충무로 애완견센터에 가서 강아지 한 마리를 20만 원 주고 사왔어요. 왜 이래 표정들이 쥐 아니에요? 강아지야 강아지. 그럴 줄 알고 만반의 준비를 다 했어요. 혹시 레드선이라고 아세요? 추면술 걸 때 쓰는 신호인데, 제가 앞으로 레드선이라고 외치면 뭐라고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강아지. 자, 레드선! 뭐라고요? 강아지. 시키는 사람이나 시킨다고 대답하는 사람이나. 자, 아무튼 가게를 지키게 할 목적으로 자 강아지 한 마리를 20만 원에 현금 구입했어요. 20만 원에 현금 구입을 했어요. 자, 그럼 아까 얘기한 대로 강아지 부가가치세 붙는다 안 붙는다? 네, 면세입니다. 국산 강아지로 살 거예요. 내가 무슨 돈이 있다고 수입산 강아지를 사겠어요. 자, 그러면 강아지 제가 애완견센터에서 강아지를 손님한테 팔 목적으로 동물농장에서 강아지를 데리고 오면 상품을 매입한 게 될 텐데, 지금 이거는 강아지 판매 목적이 아니라 가게를 지키게 할 목적으로 사드린 거죠? 그럼 강아지 무슨 개정감으로 처리해야 될까요? 뭘 복잡하게 생각해요? 판매 목적이 아니면 다 비품이지. 아니, 살아있는 강아지를 어떻게 비품 처리합니까? 비품 처리해요. 실제로 저기 공장 같은 거 지키느라고 경비견 같은 거 비품이고요. 아니면은 거래처 사장님들한테 가끔 보여지는데 물고기 키우는 거 좋아하시는 분 있어요. 아니면 분재한다고 소나무 화분 같은 거 키우는 분들 좋아하는데 그것도 다 살아있는 것들이에요. 다 뭐로 잡아요? 어항. 비품으로 잡는 거예요. 강아지도 비품이에요. 자, 그래서 가슴 아픈 이야기 또 하나 해드릴게요. 사변, 대변. 자, 강아지 비품 20만 원짜리를 샀습니다. 그런데 돈은 얼마가 빠져나가요? 20만 원, 22만 원. 20만 원이 빠져나갑니다. 22만 원이라고 대답하신 분들, 불쌍한 강아지. 자, 어떻게 데려오면 부가가치세 과세로 데려올 수 있어요? 삶아서 데리고 오면 부가가치세 과세로 데리고 올 수 있어요. 삶았으니까. 너무했나? 넘어가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오늘 수업 내용 중에 제일 중요한 내용은 강아지는 먹는 거 아니에요. 내친김에 하나 더. 혹시 강아지 키우시는 분? 이름이 뭐예요, 강아지? 예? 그것도 어디서, 그래도 내가 키우는 강아지 이름보단 낫다. 옛날에 강아지 키웠는데 제가 키우던 강아지 이름은 걸레였거든요. 왜냐면은 그때는 몰랐는데 강아지도 외로움을 타요. 그래가지고 그 넓은 방에 집에 이제 혼자 남겨둘 수밖에 없으니까
제가 문 열고 들어서기만 하면 이제 막 신나는 거야. 아주 꼬레치고 그 안 좋은 볼이 생겼는데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물고 늘어져요. 그럼 이제 제가 커피 타 먹고 책 읽고 텔레비전 보려고 하면은 걔가 이 바지끄댕이만 물고서는 이렇게 쭉 늘어져 있어요. 그럼 이제 온통 방바닥을 다 닦고 다니는 거야. 가지고는 한 번씩 뒤집어 보면 이게 배 부분이 때 타가지고 그 뭐지? 개 전용 샴푸 사다가 다시 씻기고 막 뭐 이런 짓을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길래 아는 분 저 시골 농장에다 보냈거든요. 내가 그렇게 애지중지하면서 이뻐라면서 키웠는데 거기서 직장 만나더니 나는 나물 본체반체하고 내가 갔더니 날 보고 막 짖어. 너 나 잊어먹었니? 그때 한참 물끄러미 쳐다보더니 그때부터야 또 얼굴 핥고 또 이런. 뭔 얘기 나온 거야 지금. 그럼 저기 보돌이한테 오늘 배우는데 너 면세라며 이러지 마요. 애 놀래. 주인이 어디 가서 뭘 듣고 와서 이런 소리 한지 하고 애 놀래니까 행여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견종이 뭔데요? 시추면 그럼 양반이야. 저기 얘기 옆으로 새는데요. 강아지 3가지 종류는 절대 키우는 거 아니에요. 뭐냐면은 그 개가 제가 키웠던 강아지가 그거였는데 저기 까먹었다. 3대 질알견이 있어요. 악마의 견이라고. 까먹었다. 그 뭐였지? 여우 사냥할 용으로 키운 강아지인데 시추는 그래도 애교라도 많지. 자, 까먹었네.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여하튼 힘이 넘쳐가지고 토끼 몰이용으로 키운 강아지인데 운동을 안 시키면은 책상다리 물어뜯고 그 다음에 침대포 다 긁어놓고 뭐 이런 강아지가 하나 있어요.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아무튼 악마의 강아지라고 쳐보시면 나와요. 힘이 넘쳐나는 그런 강아지 하나 있어. 그렇다 치고 강아지 자 부가가치세 면세입니다. 강아지한테는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아요. 이렇게 자 됐죠? 자 그리고 나서 드디어 우리 가게에 첫 손님이 등장을 합니다. 저한테 너무 많은 걸 기대하면 안 돼요. 이쁘죠? 머리도 3가닥이나 있고 반응이 시원찮네. 아 미안해요. 눈하고 코가 없어서 그렇구나. 이때 제일 고민이 되는데 부담스러운데 오늘 여러분들 밤잠 다 잤어. 꿈자리 다 나올 거야. 자 어쨌든 눈 땡그랗고 머리가 3가닥 있는 아가씨가 드디어 우리 가게에 컴퓨터를 사려고 온 겁니다. 자 그러더니 보시는 것처럼 자 원가 30만 원에 노트북 가로 열고 재고 자산인 상품 되겠는데요. 노트북 한 대를 아까도 얘기했지만 최소 몇 배 이상의 가격을 불러야 돼요? 3배 이상의 가격을 불러야 돼요. 그래서 100만 원에 판매하려고 합니다. 100만 원에 판매를 했는데 자 그러면서 역시 부가 가치세를 받아내야 됩니다. 부가세를 받아내야 되겠는데요. 자 그러면 차변, 대변 조금 있다가 바로 이어서 설명을 할 텐데 가능하겠다. 지금 우리가 판매하려고 하는 거는 상품이라고 하는 재고 자산이죠. 사적이 좀 있어서 재고 자산을 판매할 때는 자 얼마짜리를 얼마에 팔았다라고 문제가 주어졌을 때 얼마에 팔았다 저기 부분만 회계 처리하는 거예요. 이것만. 그래서 자 100만 원에 팔았습니다. 차변에 현금 100만 원 말고 10만 원도 들어와야 돼요. 왜? 그렇죠. 우리가 사드렸을 때 부가가치를 주고 사온 것처럼 다른 사람한테 팔 때 부가가치를 땡겨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100만 원에 팔았으니까 대변에는 상품 매출이라고 하는 수익 계정 과목이 오게 돼요. 대변에는 상품 매출이라고 해서 수익 계정 과목이 오게 되고요. 차변 대변 금액이 같아야 되는데 같지가 않죠. 그러면 대변에 부가가치세 예수금인데 예수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차려야 되는데 원래는 노트북을 사가는 손님이 부담해야 되는 세금이에요. 그런데 이 세금을 내러 국세청을 직접 방문을 하게 되면 현실적으로 세금을 거둘 수가 없다는 문제점이 생겨요. 그래서 이런 종류의 세금을 간접세라고 부르는데 국세청이 세무서가 사업자한테 공문을 보내서 물건을 팔 때 국세청을 대신해서 국가를 대신해서 부가가치세를 미리 땡겨받아라라고 지시를 내렸어요. 그래서 국세청을 대신해 세금을 미리 땡겨받게 되는데 이거는 최종적으로 국세청으로 들어갈 돈이에요. 그래서 부가가치세 이해수금은 부채 개정 과목 되겠습니다.
부채 개정 과목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채의 증가가 되겠습니다. 거래 팔에서 맞죠? 수익의 발생 대변에 적고 부채의 증가 대변에 적고 자산의 증가는 차변에 적고. 자, 그러더니 이 아가씨 정수기를 봤어요. 자기가 여기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일단 인터넷부터 필요하길래 노트북을 사러 왔는데 마침 정수기를 본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정수기 중고 정수기를 팔았다라고 하면 실제 시험 문제에 그런 형태로 나오는데 분계가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한 문제 푸는데 짧게는 5분에서 10분 가까이 걸리는 문제이고요. 시험 문제에 만약 그게 나오면 기본적으로 틀리라고 내놓은 문제인데 그렇게 10분이 걸리는 문제를 제가 30초 안에 풀 수 있는 방법을 나중에 알려드릴 거예요. 제가 알려드리라면은 30초 안에 풀 수 있어요. 자, 거기까지 지금 당장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머리가 복잡해지니까 감가상각 누계액이라고 하는 이상한 개조감이 나타나거든요. 그거 이제 나중에 설명한 다음에 해야 되니까 이 정수기를 팔기는 팔아야 되겠는데 새 정수기라고 가정했습니다. 무슨 소리냐면 제가 이제 정수기 사다 놓고 막 설치하려고 박스를 뜯으려던 찰나에 첫 손님이 오니까 설치하던 걸 잠시 중단하고 노트북을 상담을 해서 팔았는데 저거 정수기도 주세요 이런 거예요. 자, 그러면 비품으로 사드린 정수기인데 팔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팔아야지. 돈 준다는데. 돈 주면 뭐든지 다 파는 거예요. 이마트 같은 데 보세요. 하이마트 같은 데. 전시용품 판매 이러고 있죠? 전시용으로 해놨던 전자레인지라든지 전기압력밥솥 같은 거 원래 판매 목적이 아니었어요. 손님들이 만져보고 같은 종류의 물건을 사가세요라고 전시용으로 내놓은 건데 그거 계속 갖고 있으면 중고 물건이 되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30%, 50% 세일해가지고 정기적으로 떨어내잖아요. 비품도 팔 수 있는 겁니다. 돈 되면 다 파는 거예요. 자, 그래서 원가 50만 원에 새 정수기를 비품이 되겠죠? 원가 50만 원에 새 정수기를 비품을 60만 원에 3배 부르고 좀 너무했고 60만 원에 판매했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부가 가치세 역시나 별도고요. 자, 그러면 바로 이어서 설명을 더 할 텐데 지금 우리가 판매하는 거는 비품입니다. 재고 자산이 아닌 유형 자산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때는 얼마짜리를 얼마에 팔았다를 다 회계 처리해 주는 거예요. 얼마짜리 얼마에 팔았다를 다 회계 처리해 주는 거예요. 왜 그런지는 분계 끝나고 나서 분계가 왜 이렇게 두 개가 된 건지 설명을 할게요. 시중 책에는 얘기가 안 나와요. 그냥 외워라 그러는데. 자, 그러면 정수기를 팔았습니다. 차변에 어쨌든 현금 들어왔습니다. 66만 원이 들어올 거예요. 자, 대변에는 정수기가 빠져나갔습니다. 비품 50만 원짜리가 빠져나갔고요. 자산의 감소. 자, 50만 원짜리 정수기를 60만 원에 팔았으니까 10만 원의 유형 자산 처분 이익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익이 발생한 건데 회계학에서는 이익이라고 하는 건 수익의 일부분으로 본다고 했었죠? 왜? 이익이라고 하는 거는 비용을 초과하는 수익을 이익이라고 부르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수익의 한 종류로 봅니다. 그래서 유형자산 처분이 수익에 발생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판매한 가격의 몇 퍼센트? 10%를 역시나 부가가치세 예수금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앞전에 얘기한 대로 부채 증가가 되겠고요. 그러면 물건을 팔았는데 왜 분계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지게 됐느냐? 원래 원조 분계는 5번이에요. 원가 50만 원짜리 물건을 60만 원에 팔았다 그러면 판매하는 시점에 얼마의 이익이 난지 얼마가 손해가 난지 바로 순식간에 알아볼 수 있도록 회계 처리하라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18세기 때 산업혁명이 나면서 물건을 대량으로 팔다가 보니까 대량으로 팔다 보니까 기존의 회계 처리 방식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자, 이렇게 원가 30만 원의 상품을 팔았었을 때 15세기 중세 유럽에서 회계 처리할 때는 차변에 현금 110만 원, 배변에 자, 상품
30만 원짜리가 빠져나갔고, 그 당시에 노트북 있었는지 없었는지 나도 모르겠지만, 나머지 70만 원의 재고 자산 처분 이익이 났었고요. 10만 원은 부가가치세 예수금 이런 식으로 회계처리를 했었어요. 똑같죠? 그죠? 그래서 원래 원조 회계처리 방법은 물건을 팔았었을 때 얼마의 이익이 난지 얼마의 손해가 난지 바로 알아볼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졌었는데 18세기 때 산업혁명이 나면서 물건을 대량으로 만들어서 대량으로 팔다 보니까 물건을 대량으로 만들어야겠어요. 생산직 직원들 몽땅 뽑으면 돼요. 잘했어요. 그 다음에 물건을 대량으로 팔아야 되겠어요. 영업직 직원들 몽땅 채용을 해서 물건 팔아오라고 시켰어요.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회사에 돈이 어마무시하게 많이 들어왔는데 그걸 회계 처리하려고 회계부서 직원을 몽땅 뽑아놨더니 기존 회계 처리에서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왜? 15세기 때 만들어진 회계는 이탈리아 상인들이 집안에서 무역업을 하면서 회계 처리하는 방식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혼자서 업무를 처리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여기서 병목 현상이 생긴 거죠. 물건이 많이 팔리고 돈이 많이 들어오는데 여기서 회계 처리가 속도가 처지는 거예요. 그래서 회계학자한테 부탁을 한 거예요. 이거 어떻게 좀 방법이 없겠느냐. 그랬더니 이렇게 하자. 보니까 1년 동안에 거래가 발생한 내역들을 살펴보니까 재고자산인 상품, 제품, 원재료만 늘어났다 줄어들고가 굉장히 심하더라. 다른 거는 1년에 한두 번 살까 말까 한데 그래서 상품, 제품 판매 한해서만큼은 자 일단 어떻게? 닥친 대로 팔아 놓고 나중에 가서 손해가 나는지 이익이 나는지 계산하는 방식으로 회계 처리 방식을 바꾸자. 그러면 업무 처리 속도가 엄청 빨라질 거다라고 조언을 해준 거예요. 해보니까 드디어 애로사항이 해결이 된 거야. 그러다 보니까 현행 회계에서는 지금 물건을 팔았을 때 회계 처리하는 방식이 두 가지로 분리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원칙은 판매하는 시점에 처분이익이나 처분손실을 잡는 이게 원래 원조예요. 그런데 실무에서는 두 가지 방식을 섞어서 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앞전에 처음 수업 시작할 때 고등학교 때 회계를 배우신 분 손 들어보세요 라고 물어봤던 이유가 고등학교에서는 15세기 때 방법 이걸로 가르쳐요. 그러니까 장사를 하면서 유통을 하면서 이익을 남긴다, 마진 남긴다라는 개념을 설명하려고 이렇게 이 방식으로 알려주는데 실무에 나가서는 써먹을 수가 없어요. 실무에서는 요거 두 개 방식을 섞어서 쓰고 있거든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정수기도 팔았어요. 그런데 이 아가씨 강아지를 보더니 어머 아저씨 강아지가 토실토실해요. 이것도 파세요 이런 거예요. 뭔가 느낌이 세야지. 왜? 강아지가 귀여워요? 이뻐요? 이래야 되는데 토실토실해요 이러면서 입맛을 쩝쩝 다셔. 뭔가 좀 이상해. 강아지도 눈치채고 막 식은땀을 흘려요. 팔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팔아야지. 돈 준다는데. 그래서 자 보시는 것처럼 원가 20만 원의 강아지를 이품이죠. 원가 20만 원의 강아지 한 마리를 30만 원에 판매하려고 합니다. 30만 원에 판매한다고 했는데 부가가치세 붙는다 안 붙는다? 안 붙습니다. 면세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분기에 들어갑니다. 자변 대변 서변에 돈 들어왔는데요. 30만 원이에요? 33만 원이에요? 30만 원입니다. 33만 원 받자고 하신 분 불쌍한 강아지 어떻게? 삶아서 팔자 뭐 이런 경우가 돼요. 강아지 사들 때 산채로 사왔으면 면세인데 삶아서 팔면 과세로 바뀝니다. 있잖아요. 돼지고기, 소고기는 면세인데 그걸 사들여서 갈아가지고 삶아서 햄 소세지를 만들면 과세로 바뀌어요. 여하튼 불에 삶으면 과세가 됩니다. 자 대변에는 뭐가 빠져나갔어요? 강아지 비품 원가 20만 원짜리가 빠져나갔습니다. 자 그러면 20만 원짜리 강아지 30만 원에 판매했으니까 유형 자산 처분 이익이 나오겠죠. 10만 원 이렇게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강아지는 부가가치세 예수금 자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라고 했었죠.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재고자산이 아닌 당좌자산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이런 것들을 팔아 치울 때는 자, 얼마짜리를 얼마에 팔았다. 이 부분을 다 회계 처리를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네. 손님이 가방을 뒤적뒤적 하더니 어머 아저씨 죄송해요. 지갑을 놓고 왔네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졸지에 본의 아니게 외상으로 판매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노트북을 외상으로 팔게 됐습니다. 차변에 현금 대신에 자, 그렇죠. 외상 매출금이라고 하는 계정 과목이 오게 돼요. 그런데 노트북을 외상으로 팔면서 정수기하고 강아지를 현금으로 결제할 리가 만무하잖아요. 같이 묶어서 외상으로 판매하게 된 겁니다. 이때는 외상 매출금이 아니라 미수금이 오게 돼요. 둘 다. 이유인 즉슨 본업을 사유로 돈 받을 게 생기면 외상 매출금이고요. 본업 이외의 사유로 돈 받을 게 생기면 미수금이에요. 그러니까 만약 우리 회사가 업종이 컴퓨터 대리점이 아니라 정수기 판매점이었다. 그런데 손님한테 정수기를 외상으로 팔았다. 그러면 정수기 판매, 외상 판매 부분이 미수금이 아니라 외상 매출금이 되고, 정수기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고객 관리를 하려고 고객 관리용으로 노트북을 사왔었는데 그걸 손님한테 팔게 됐다. 그때는 외상 판매를 하게 되면 미수금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상 매출금과 미수금은 본업이 뭐냐에 따라서 계정 과목이 바뀌어요. 똑같은 물건을 팔았더라도. 됐어요? 내친김에 하나 더. 여기가 시험에 잘 나오는데 이 아가씨가 하는 짓이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가씨 외상으로 팔긴 하겠는데, 손님 외상으로 팔긴 팔겠는데 약소금 하나 써주시오. 그래서 외상 매출금을 대신해서 약소금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이때 사용하는 계정 과목 이름이 받을 어음이에요. 근데 자, 시험에서는 얘가 잘 나옵니다. 미수금을 대신해서 약속 어음을 받았습니다. 여전히 미수금이다. 방금 얘기한 받을 어음이다. 여전히 미수금이기 때문에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로 얘가 잘 나와요. 우리 회사가 토지를 거래처한테 팔았는데, 건물을 외상으로 팔았는데 외상대금으로 약속을 받았다. 붕괴봐라 이러고 나와요. 그럼 대부분들 어음 받았네. 별거 아니네. 그러면서 떡하니 받을 어음이라고 붕괴를 넣으시면 오답 처리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강아지 판매 대금도 약속 어음을 받으면 미수금이다, 받을 어음이다? 그렇죠. 미수금이에요. 받을 어음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한 번 미수금은 그쵸. 죽었다 깨나도 계속 미수금이에요. 절대 받을 어음으로 바뀔 수가 없어요. 자, 여기까지 해서 외상매출 미수금, 받을 어음 구분 예제 설명 끝. 자, 10분간 쉬었다가 나머지 항목들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쉬세요.